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염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폐플라스틱의 재자원화를 위한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효소 개발입니다. 네, 먼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사실 이제 석기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를 거쳐서 왔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플라스틱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저 지금 현대인을 보게 되면 다양한 플라스틱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은 현재에서는 이렇게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은 사실 플라스틱 설저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플라스틱 설저리는 이제 성형 수술이라고도 하죠. 네, 플라스틱은 그리스어의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설저리라고 들어보셨죠?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성형이 가능한 그런 합성 물질들을 통틀어서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인들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플라스틱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PET라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저희 지금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생수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생수병도 있고 그 다음에 P라고 폴리에틸렌, 이게 이제 덴서티에 따라서 하이 덴서티, 로우 덴서티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PE 같은 경우는 우리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슈퍼마켓의 비닐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은 이렇게 딱딱한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내장재나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배달 용기 들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스타이렌은 스티로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S 등 이런 PVC 등 다양한 이제 플라스틱이 저희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플라스틱이 이제 나왔던 거는 사실은 당구공이 첫 번째 플라스틱의 시초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구공은 코끼리의 상하에서 나왔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처음으로 시초로 셀룰라이드라는 합성 레진을 가지고 이제 시초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20년도에 접어들면서 사실 산업혁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런 플라스틱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도에 정말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이제 태평양에 정말 큰 플라스틱 섬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의 플라스틱 오염, 플라스틱 웨이스트 이런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가져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이런 생수나 이런 다양한 이제 음식들에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사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이런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가져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크기별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립을 한다거나 저희가 이제 소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매립을 하거나 이제 하게 되면 땅에서 썩기도 하지만 이 플라스틱들이 해양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다수의 이제 풍화 작용을 의해서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이제 플라스틱들이 잘게 쪼개지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해양에 여러 가지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게 주황색들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 플라스틱 크기가 작은 그런 입자들이 이제 이렇게 포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지도상에 보게 되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 이런 미세 플라스틱으로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들을 바로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여지는 거는 이제 해양연에서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이제 5mm 이하인 플라스틱으로 이제 명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요즘은 미세 플라스틱 환경 오염 실태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 약 1억 5천만 톤 정도의 해양 내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플라스틱들이 이제 생태계에 이제 배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 있는 이런 생물들이 섭취를 하다가 결국은 생태계 가장 위의 포식자인 우리 이제 사람들이 먹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1인당 매년 250g 정도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유명한 그림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물벼룩입니다.
그래서 물벼룩들이 있는데 이 물벼룩 안에 있는 뭔가에 장내에 있는 뭔가 내장과 같은 소기관처럼 보이게 되는데 실제 이 물벼룩 내에 있는 지금 화살표로 보여지시는 이 빨간 거는 플라스틱 빨간색 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해양 미생물들이라든지 이런 민물에 있는 이런 생물들이 이런 플라스틱을 정말 섭취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새우입니다. 새우 머리에 있는 형광을 띠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새우 머리에도 이렇게 다수의 플라스틱들이 축적됨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플라스틱들이 자연계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분해되는 데 걸리는지 혹시 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이 이제 다수의 이런 종류별의 플라스틱이 있지만 통틀어서 한 5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뉴스인데요. 이제 비닐의 역습 40년 전 뽀빠이가 돌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 과자 봉지를 보게 되면 이 뽀빠이라는 과자 정말 유명한 과자죠. 근데 이게 1977년도에 이제 양산된 그 과자인데 그게 최근에 이제 서해 앞바다에 이제 어부의 그물에 이제 걸린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형태가 보존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연계 내에서는 플라스틱 분해가 상당히 어렵고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만드는 데 5초, 그 다음에 쓰는데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편리한 그런 합성 수지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다 분해가 되기에는 한 5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에 만들어진 역사를 보게 되면 아직 100년 정도 저희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게 자연적으로 50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들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플라스틱들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이 자연계에는 상당히 똑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 리미데이션이라는 환경 정화라는 시스템이 있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 서해 앞바다에 유조선이 이제 누출이 됐다. 뭐 이렇게 석유가 누출이 됐다든지 뭔가의 환경 재해가 있을 때도 사실은 몇 년 전, 몇 년 후,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면 충분히 저희 환경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바로 바이오 리미데이션입니다. 근데 이 리미데이션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 바로 미생물이라고 하는 이런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현종 시인의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와봤는데 실제 흙 속에 미생물을 저희가 한 숟가락을 푸게 되면 거기에 한 1억 5천만 마리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토양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냥 까맣거나 뭐 색깔이 이제 다르겠지만 사실 거기 흙 속에는 한 1억 5천만 마리 정도의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이 미생물들이 결국은 이런 환경 정화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리미데이션을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과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자연계에서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이제 존재하는 생물은 바로 나무죠.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분해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하는 게 바로 박테리아, 미생물이 하는 역할인데요. 이 미생물들이 결국은 이런 플라스틱들도 똑같이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플라스틱을 미생물을 통해서 분해하는 연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라스틱 구조인데요. 저는 이 플라스틱 구조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카본, 저희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플라스틱, 즉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폴리스타이렌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탄소 말고도 헤테로아톰, 즉 옥시전, 산소라든지 질소를 끼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들이 있는데요. 그 플라스틱들이 바로 PET, PU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P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병입니다. 네, 페트병인데 보시게 되면 에스터 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은 우레탄 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첫 번째에 있는 카본 백본으로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들은 견고한 탄소 결합으로만 있지만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PET나 PU 같은 경우는 실제 헤테로아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미생물이나 효소들이 공격하기에 상당히 이로운 그런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플라스틱 분해를 기존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말 유명한 그림인데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폴리에틸렌백, 저희 슈퍼마켓 비닐백입니다. 비닐백이랑 스티로폴을 이런 왁스웜이나 밀웜들이 먹고 분해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은 다 접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왁스웜들이 이런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은 결국은 이 왁스웜 내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미생물들이 어떤 생화학적인 기전을 통해서 이런 플라스틱들을 분해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일본 그룹에서 이디오넬라 사카인시스라는 이런 페트병을 먹고 자라는 그런 미생물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밝힌 이 페트를 먹고 자라는 이 미생물은 실제 제가 이 사이언스를 이제 내신 고에오다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실제 1990년도에 이 미생물들을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효소까지 발견하는데 거의 한 20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위에 있는 폴리에틸렌이라든지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구조를 보시게 되면 아주 견고한 탄소 사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PET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옥시전이 들어가 있는 에스터 본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테이지라는 에스터레이즈 계열의 이 페테이지라는 효소가 개발이 되면서 실제 페트 같은 경우는 잘 분해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상용화가 되는 준비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테이즈가 페트 말고도 다른 플라스틱들을 분해하면 정말 좋을 텐데요. 예, 아쉽게도 이 페테이즈는 딱 페트만 분해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중에 50% 이상이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폴리프로필렌인데 이 페트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페트 외에 다른 하이드로카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플라스틱 분해에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전남대학교에서는 폴리스타이렌이라는 이 스티로폴로 알려져 있는 첫 번째 타겟 플라스틱 연구를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폴리스타이렌은 이렇게 벤젠링을 가지고 있는 합성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폴리스타이렌, 즉 PS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부분들은 토양 샘플들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 한 숟갈에는 1억 5천만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토양은 정말 무궁무진한 또 다른 바이오 리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남대학교가 전라남도 광주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주 저희 전남대학교 주변에 토양들을 저희가 샘플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한 토양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PS를 분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PS를 유일탄소원으로 먹고 자랄 수 있는지, 그런 박테리아를 이제 스크리닝하는 연구에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스크리닝 스트래터지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보통 미생물들은 당연히 탄소원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요. 이때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탄소원을 급격히 제한을 하고 저희는 유일한 탄소원으로 PS 파티클, 즉 플라스틱만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풀 하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면 결국은 이 플라스틱의 견고한 CC본드를 끊어내야지 이런 탄소원으로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대를 하고 저희는 스크리닝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맨 밑에 있는 플레이트 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미생물들이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미생물을 가지고
플레이트에서 자랐던 미생물 두 개를 저희가 분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미생물 두 개는 아시네토박터랑 슈도모나스로 전형적인 토양 미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편의 상단을 보시게 되면 실제 플라스틱은 상상을 해보시면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뜨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솔레이션한 이 두 가지 박테리아를 섞어가지고 5일 이상 키워보면 오른쪽처럼 상당히 탁해집니다. 즉, 이 미생물들이 플라스틱, 즉 PS를 분해를 해서 유일탄소원으로 먹고 OD를 이제 확보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실제 이 플라스틱을 먹고 OD 5 이상까지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요 이제 컬처 솔루션에서 저희가 이제 상등액만 취해가지고 저희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매스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보았는데 여기서 정말 이제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플라스틱을 분해를 하고 어떤 모노머들, 어떤 케미컬들이 도대체 나왔는지를 저희가 GC 매스를 찍어본 결과 페놀릭 컴파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알케인들이 다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의 박테리아가 폴리스타이렌을 성공적으로 분해를 하고 또 다른 모노머들을 이제 방출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로 저희가 이제 폴리스타이렌 필름을 합성을 해서 실제 아시네토박터와 슈도모나스 두 가지 균주를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왼쪽 컨트롤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매끄러운 필름 샘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박테리아를 처리를 하고 나면 박테리아 모양대로 이렇게 구멍들이 뻥뻥 뚫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샘 사진을 통해서 실제 폴리스타이렌 필름을 이 박테리아 두 개가 잘 분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필름을 또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워터 컨택트 앵글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으로 필름 위에 물방울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물방울의 각도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상상을 해보시면 매끄러운 플라스틱 필름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봉긋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필름이 뭔가 표면이 거칠어지게 되면 당연히 물방울이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앵글이 당연히 각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필름 각도보다도 저희가 박테리아 처리한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점점 낮아지는 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아시네토박터 균주와 슈도모나스 균주, 즉 저희 전남대에서 발굴한 이 균주 두 개가 폴리스타이렌을 성공적으로 분해를 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실제로 미생물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상상을 했을 때 미생물을 큰 세포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보통 공장 내에서는 일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일꾼들이 바로 미생물 내에서는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이라는 효소가 결국은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 가지고 모든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을 이제 주관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폴리스타이렌을 끊고 먹는 것도 결국 이 박테리아 내에 있는 효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측되는 패스웨이를 좀 제시를 해봤는데 아마도 폴리스타이렌은 위에 알케인 구조와 밑에 벤젠린 구조가 있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돼 있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CC 본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스텝은 이 견고한 CC 본드에 아마 옥시전을 집어넣는 일들이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도 이 위에 있는 알켄 본드라든지 벤젠링이 풀어지게 되면서 이런 폴리스타이렌들이 분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은 이 아시네토박터 균주에 도대체 어떤 효소가 있는지를 저희가 다음 실험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홀지놈 시퀀싱을 한 결과 알케인 모노옥시게네이즈라는 이 효소가 존재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알케인 모노옥시게네이즈에 한번 mRNA 레벨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실제 알케인 모노옥시게네이즈가 발현을 하게 되면 폴리스타이렌을 분해하는데 메커니즘에 쓰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qPCR 데이터를 보게 되면 폴리스타이렌을 먹인 균주의 mRNA 레벨을 보게 되면 상당히 높아지는 그 회색 바를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 알케인 모노옥시게네이즈를 이콜라이에 클로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콜라이 클로닝을 해서 리컴비넌트 아크비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폴리스타이렌과 이렇게 반응을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수의 하이드록실 그룹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폴리스타이렌의 구조를 보게 되면 카본, 즉 탄소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효소를 처리를 한 이후에 다수의 하이드록실 그룹이 생겼다는 것은 이 카본 본드에 뭔가가 생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아마도 이제 백본에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됐거나 혹은 링의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돼가지고 이 폴리스타이렌이 아마 분해가 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알았던 거는 생각보다 많은 박테리아들이 환경에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NGS 어널리시스라든지 다수의 트랜스크립트 어널리시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 타겟을 이제 폴리에틸렌이라는 이제 플라스틱을 저희가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실제 폴리스타이렌과 폴리에틸렌을 저희가 같이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폴리스타이렌보다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폴리에틸렌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분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건 알케인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합성 수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사실은 전남대 내에서 토양을 추출을 했지만 거기서는 폴리에틸렌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찾는 거는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지역의 토양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미생물을 찾아보고자 저희가 광주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 그림은 광주 쓰레기장의 실사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C축이가 매년 이렇게 흙을 이제 갈아엎게 되는데 지하 20m 밑에 있는 흙을 갈아엎으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샘플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스크리닝을 했냐면 결국은 박테리아는 탄소원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탄소원으로 폴리에틸렌 이 P 파티클만 주게 되고 스크리닝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폴리에틸렌을 먹고 자라는 균주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어떤 균주들이 도대체 폴리에틸렌을 먹고 자라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정말 흥미롭게도 아까 폴리스타이렌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은 아시네토박터 슈도모나스라는 그런 토양 미생물 중에서도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들이 다수 이제 저희에게 찾아졌는데 이번에는 폴리에틸렌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는 바실러스 스페시스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라든지 지푸라기를 이제 분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무를 분해하는 그런 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바실러스가 한 4종 정도 저희가 밝혀졌고 보시는 바와 같이 폴리에틸렌 파우더만 있을 때는 물하고 섞이지 않지만 이 바실러스 균주들을 통했더니 한 3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충분히 폴리에틸렌을 분해를 하고 먹고 자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바실러스 중에 바실러스 튜엔기엔시스라는 이 균주가 더 잘 자라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저희는 이 4개 균주 중에서도 이 바실러스 튜엔기엔시스라는 이 균주를 타겟으로 더 다른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폴리에틸렌을 먹고 자랐는데 폴리에틸렌이라는 이 플라스틱의 표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다른 이제 분석 방법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FTIR 분석을 해봤더니 FTIR 분석 결과 카복실릭 애시드라든지 다수의 케톤 그룹, 그 다음에 아마이드 그룹들이 다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NMR로 저희가 폴리에틸렌 파우더를 분석을 해본 결과 하이드록실 그룹이라든지 카복실릭 애시드 또한 아마이드 그룹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폴리에틸렌도 똑같이 카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박테리아랑 뭔가에 이렇게 컬처를 하면서 결국 이런 하이드록실 그룹이라든지 아마이드들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XPS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 폴리에틸렌 파우더는 카본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00%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테리아를 처리를 하고 저희가 폴리에틸렌 이 파우더를 XPS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옥시전 퍼센테이지, 즉 산소 퍼센테이지가 약 한 2.7% 정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바실러스 튜엔겐시스와 이 폴리에틸렌 파우더를 만나게 해주면은 이렇게 옥시전을 표면에 뭔가 화학적인 작용으로 옥시데이션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제 폴리에틸렌 필름을 저희가 따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 바실러스 튜엔겐시스와 한번 반응을 해봤습니다. 왼쪽 결과는 폴리에틸렌 필름이 상당히 매끄러운 그런 컨트롤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이 바실러스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구멍이 나 있거나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결국은 이 바실러스 균주가 이 플라스틱들을 분해를 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런 필름을 처리를 하거나 폴리에틸렌 파우더를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상층액을 한번 GCMS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폴리에틸렌을 끊고 나온 이 모노머들을 보게 되면 다수의 알케인이라든지 패티애시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사실 석유계로부터 다시 합성이 됩니다. 근데 석유의 성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수의 알케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 미생물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분해를 했더니 다시 이런 알케인이나 페리애시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결국 이런 알케인이나 페리애시드는 결국 리니어블 리소스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말씀드린 이 박테리아가 큰 세포 공장이라고 하면 이 세포 공장 내에서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엔자임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해 이제 이런 피를 분해할 때 꼭 필요한 엔자임들을 제시를 해봤는데요. 그 수에서도 다수는 이런 모노옥시게네이즈라든지 하이드록실레이즈 같은 이런 CC본드의 하이드록실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소임을 저희가 제시를 하였고요. 실제로 이런 효소들이 있는지 다음 연구를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바실러스 튜엔겐시스에 있는 홀지넘 시퀀스를 저희가 블라스 설치를 해봤고요. 그 블라스를 설치를 해보니까 다수의 하이드록실레이션들을 저희가 찾았는데, 그 결과 흥미롭게도 3개의 CYP라는 그 엔자임이 90% 이상, 그 다음에 아미노애시드 아이덴티티 40% 이상이 되는 3개의 CYP 엔자임이 찾아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CYP라는 효소는 P450 모노옥시게네이즈라는 효소로 잘 알려져 있고요. 실제 이 P450 모노옥시게네이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브로드 서브스트레이트 스페시피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놀릭 컴파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알케인, 페리애시드의 하이드록실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효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효소 3개가 저희 바실러스 튜엔겐시스에서 골라졌고, 첫 번째로 저희가 qPCR을 통해 가지고 이 3개의 CYP가 mRNA 트랜스크립션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플라스틱이 있는 그런 균주에서 추출한 RNA에서만 트랜스크립션 레벨이 높은 거를 확인을 해서 실제 요 3개를 저희가 이제 이콜라이에 클로닝을 하고 정제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3가지 CYP도 성공적으로 정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 3가지 CYP가 정말로 폴리에틸렌을 분해를 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 3가지를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정말 흥미롭게 102A5라는 이 CYP만 폴리에틸렌과 섞었을 때 이렇게 이멀전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분해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하이드로필라이제이션입니다. 하이드로필라이제이션은 이제 물에 잘 섞이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플라스틱은 당연히 물에 녹지 않은 그런 합성 수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2A5 저희의 이 효소를 정제를 해가지고 여기에 처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잘 섞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섞이는 이 샘플에서 저희가 폴리에틸렌 파우더만 추출을 해가지고 다시 FTIR 분석을 해본 결과 다수의 하이드록실 그룹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폴리에틸렌의 이런 하이드로포빅한 CC본드에 하이드로필릭한 하이드록실 그룹들이 다수 생겨나면서 이렇게 물에도 섞이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결국 이 P450 모노옥시게네이즈로 알려져 있는 이 CYP 엔자임이 결국 폴리에틸렌
분해하는데 캔디데이트로 저희가 하나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폴리에틸렌을 분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폴리스타이렌이든지 폴리에틸렌을 분해할 수 있는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효소들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수의 실험 결과 아마도 이렇게 분해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견고한 CC본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CC본드의 첫 번째 스텝은 아마도 옥시전을 집어넣는 일이 아닐까 예상을 해봤고요. 아마 첫 번째 스텝은 CYP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크비 아니면 모르는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하이드록실레이즈들이 아마 옥시데이션을 처음에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을 하면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는 효소가 케톤기로 만들게 됩니다. 이 케톤기를 만들게 되면 이 BVMO라는 베어빌리저 모노옥시네이즈라는 이 효소가 바로 에스터기로 만들게 됩니다. 이 에스터기는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페트병에 있는 에스터본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분해하는 이 페테이지라는 효소는 바로 원스텝으로 페트를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터 본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에스터레이즈라는 효소를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 이 P를 페리에시드나 다른 알카놀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였고요. 요걸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스텝인 CYP P450 모노옥시게네이즈를 바실러스 균주에서 저희가 찾아낸 바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더 많은 효소를 찾아가지고 폴리에틸렌을 분해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저희가 하나씩 검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결국은 효소를 CYP는 찾았지만 저희는 CYP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폴리에틸렌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나 효소를 찾는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요. 실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스크리닝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라는 또 다른 균주를 저희가 찾아내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라는 이 균주도 마찬가지 FTI를 찍어보면 다수의 하이드록실 그룹이 생기고요. 오른쪽에 필름 사진을 보게 되면 미생물도 잘 부착이 되고 또 필름이 많이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상당액을 저희가 GCMS를 찍어보면 또 다수의 알케인이라든지 패티에시드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 JNU01이라는 이 균주도 폴리에틸렌을 바실러스와 같이 분해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실러스와는 다르게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음 연구를 수행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는 정말 유명한 토양 미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머셜하게 파는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 DR133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도 폴리에틸렌을 분해하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이 부분이 재밌었어요. 같은 미생물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토양에서 분리한 JNU01은 폴리에틸렌은 먹고 자라지만 이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 커머셜한 거, 이 DR133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거는 그러면 두 가지의 홀지놈 시퀀스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홀지놈 시퀀스를 했고요. 거기에 어떤 ORF가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희한하게 저희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 JNU01에만 아크비, 즉 아까 말씀드린 알케인 모노옥시게네이즈가 존재를 했고요. 커머셜하게 팔고 있는 그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 DR133은 아크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크비의 존재 유무만으로 인해서 폴리에틸렌이 분해한다 안 한다가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JNU01에서 아크비를 또 클로닝을 해가지고 폴리에틸렌에 처리를 해보았더니 이도 마찬가지 다수의 하이드록실레이션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저희는 이거를 보고 아까 저희가 바실러스 균주에서 CYP 균주를 찾았지만 또 이 슈도모나스 균주에서는 알케인 모노옥시게네이즈를 또 찾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폴리에틸렌을 분해하는 데는 결국 첫 번째 스텝의 하이드록실레이션, 즉 하이드록실레이즈를 저희가 다수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연구 이제 결론의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플라스틱들을 저희가 정말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쓸 수가 있을지에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 플라스틱 분해를 하고 있지만 이 플라스틱 분해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초기 단계입니다. 아주 초기 단계이고요. 기초 연구 단계인데 이것들을 만약에 잘 분해를 해서 파인 케미컬로 만들게 된다면 충분히 잠재적인 저희가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박테리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을 분해를 해보면요. 폴리스타이렌을 분해를 하게 되면 페놀 같은 여러 가지 모노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실제 이 페놀 같은 경우는 다수의 아로마틱 케미컬들을 만들 수 있는 빌딩 블록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폴리에틸렌은 분해를 했더니 다수의 알케인 페리애시드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박테리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플라스틱들을 즉 폐플라스틱들을 저희가 분해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이런 리소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 찾기, 그 다음에 미생물 내에 있는 어떤 효소들이 도대체 일을 하는지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 저희의 큰 숙제입니다. 실제로 페트 같은 경우는 효소까지 찾아지고 그 효소를 계량을 해서 지금 산업화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외에 플라스틱인 폴리스타이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여러 가지 이런 하이드로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범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실제 미생물은 좀 찾아지고 있지만 실제 크리티컬한 이런 엔자임들은 찾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컬처 베이스드 지노믹 어프로치라든지 뭐 컬처 인디펜던트 메타지노믹 어프로치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미생물 내에서 어떤 효소들이 이런 플라스틱들의 이런 케미컬 본드를 끊고 그 다음에 전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 저희가 마지막에 이런 플라스틱 이팅 박테리아를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와일드 타입 야생형 균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실험실 레벨에서 플라스틱을 줘야지만이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 플라스틱을 먹고 자라는 이 미생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필수 효소군들을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효소군들을 개발을 하고 계량을 해서 다시 저희가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균주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플라스틱을 먹고 자라는 박테리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많은 일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앞서 폴리스타이렌, 폴리에틸렌 외에도 저희가 다수의 플라스틱들을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플라스틱들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 내에 있는 효소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라스틱들 먹는 효소들을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리닝 센서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야생형 균주들을 UV 미타제네시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 플라스틱을 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금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 그리고 효소 발굴들은 지금 아주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씩 저희도 엔자임을 찾고 있고요. 이런 엔자임들을 찾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엔자임들을 또 엔지니어링해서 정말 고효율 엔자임을 저희가 가지게 된다면 이런 플라스틱 이팅 박테리아를 만들어서 이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뭔가 바이오 퓨어라든지 여러 가지 고부가 물질들을 생산을 하는 그런 툴들을 이용하여 생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 전남대학교 합성생물학 실험실 그 랩 구성원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전남대학교에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또 콜라보레이터들이 있는데요. 윤철호 교수님, 박충구 교수님, 지원석 교수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